과장님을 참 어떻게 이렇게 모실 수 있었는지 네,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건 다 자르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고령 친화로 나아가는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조금 쉽게 이야기 또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의 고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장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간연구원에서 도시설계 연구를 하고 있는 오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령자가 이렇게 많아지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대응할 수 있겠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 있었던 게 2067년에 되면은 2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를 접하고 조금은 충격을 받았다가 고령자가 많아지는 사회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의미로 또 과장님께는 다가갈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충격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가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현재는 지금 고령 인구가 한 830만 명 정도로 15.4% 정도가 고령 인구인데요. 이게 2025년이 되면 20% 이상이 차지하는 그런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는 한 13개 정도 국가? 전 세계 국가 중에?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140년 정도에 걸쳐서 이 초고령 사회로 진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만 봐도 한 40년에 걸친 변화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년 만에 이제 진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가 변화가 되는 거죠. 고령자가 많아진다라는 게 건축 도시, 도시 설계 또 전문가로서는 또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는지. 옷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 맞는 옷을 새로 사듯이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면은 그 인구들이 요구하는 사회적인 요구들이 달라질 겁니다. 달라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공간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고령 인구들에 대한 정책에서 어떤 공간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내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논의에서는 그런 또 도시 공간을 향후에 어떻게 고령 인구들을 위해서 마련해 나가야 될지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도 고령화에 연관이 있는 문제인가요? 고령화가 되는 아주 그냥 간단한 이유는 사실 저출산 때문에 되는 거죠.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인구 구조가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저출산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되니까 기존의 인구는 계속 고령화가 되니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는 그런 수순에 있는 거거든요. 저출산 현상을 조금 들여다보면 83년에 그 저출산에 들어갔고, 그리고 한 15년 전부터는 초저출산 현상에 들어가 있어요. 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숫자가 1.3명 미만인 경우 초저출산이라고 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15년 이상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2015년부터는 또 더 심화돼서 1.0이 깨졌어요. 그래서 0.9명 쇼크라는 이제 기사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한 명당 한 명을 안 낳는다. 제가 이제 근데 이 초저출산 현상을 오늘 설명드리는 이유는 고령화가 이제 피할 수 없고 그냥 아주 빠르게 올 거다. 그게 이제 그냥 정해진 미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고령자가 많아지는 게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연령 그룹 간의 비율이 깨지는 게 큰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군요.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서 보면 2명의 부부가 1명의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잖아요. 혹은 힘들죠. 그렇죠. 힘들죠. 네. 2명의 부부가 한 분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현재는 인구 100명이 21.7명을 부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2070년이 되면 100명이 102명을 부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드는 생각이 고령자가 많아진다고 부양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더 사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사후 케어에 대한 고령사회 대응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적인 고령사회 대응도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박사님,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계속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고령자를 위한 생활환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보행환경
같은 경우거든요. 걷는 환경. 그렇죠.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고 네. 반응 능력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제 비운전 인구가 되는 비중이 높아요. 보행 자체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굉장히 많습니다. 3분만 걷더라도 이제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요. 15분 정도 걷게 되면은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30분 이상 걷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울한 느낌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든지 실증적인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의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이요. 고립이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못 가게 되면 사람의 우울감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경제적 활동에 참여도 보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경제적 활동. 네, 고령 인구의 경제적 활동이 일어나려면 그렇죠. 기본적인 이동 수단이 좀 갖춰져야만 되는 것이니까. 간의 수공업을 하지 않는 이상. 아, 그렇죠. 네. 간수공업을 하더라도 팔러 가셔야 되니까. 그 우리나라 고령화의 뭐 문제점, 특성들 좀 더 말씀 주실 게 뭐가 있을까요? 중위 연령을 살펴보면 이게 고령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중위 연령이요. 네네. 중위 연령은 한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간에 있는 그 사람의 연령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위 연령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0세 정도가 이제 그 사회를 이끌어간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43.7세예요. 2050년에는 58세가 돼요. 그리고 2060년에는 61.3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구가 60세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자가 됐다는 거예요. 1955년생부터 1963년생을 이제 베이비붐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이제 가장 맏형인 55년생이 65세가 되었어요. 현재 고령자 중에 베이비부머는 8.2%, 얼마 안 돼요. 그런데 8년 후가 되면 56.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령 인구의 또 절대 다수가 상대적으로 젊은 이제 베이비 부모가 되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이제 더 다양하고 더 유연하고 환경, 이동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고려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그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후에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대통령님이요? 네네네. 과장님을 참 어떻게 이렇게 모실 수 있었는지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이제 인구 정책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 현상 자체가 다양한 영역들이 아주 연계되고 결합이 되어야지 대응이 가능한 분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부처들이 참여해서 논의하고 계획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부처랑 일을 네. 하셔야 돼서 실제로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조율은 어떻게 쉬운가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조율 속에서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이름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지금 네. 몇 차인가요? 그러니까 3차까지 발표가 됐고 연내에 이제 4차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기본 계획의 주 내용은 그러면 이제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이 될 텐데 특이할 만한 게 있을까요? 기존에는 기초연금 도입이라거나 아니면 장기 요양보험 제도 도입이라든가 치매 국가 책임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 4차 기본계획은 베이비 부모의 등장으로 인한 그 고령 인구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고령 인구가 활동 같은 걸 유지시켜주는 정책,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위원회 입장에서 물리 환경과 비물리 환경에 대한 이 융합이 굉장히 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4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는 그런 정책 분야인데 지역사회 커뮤니티 내에서 그
그 고령자가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하자라는 정책이에요. 한국의 이제 고령자 분들이 대부분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애 말기를 이제 맞이하고 계시거든요. 조금만 사회적으로 서포트가 되고 조금만 도와주면 좀 더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거주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령자가 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기면 예를 들면 주거면서 서비스가 좀 제공되는 모형, 의료 요양 서비스 아니면은 뭐 가사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합단지 같은 개념으로 세대가 같이 공존하면서 고령자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곳곳에 설치한다면 고령자가 좀 계속 거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그 건축공간연구원에 저희가 고령친화 정책연구센터를 또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것들 짧게 말씀드리면은 도시 환경의 고령 친화도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도 한번 만들어 봐서 시범 적용도 해봤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환경의 인식 만족도 조사도 조금 수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하는 일들이 또 과장님 일하시는 거에 저희를 장작으로 쓰셔서 활활 태워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전은 모든 연령층이 같이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정책들을 계속 응원해주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구자분들께서는 다양하고 뭐 유연한 정책 대안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고령 인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아프시거나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상실감과 우울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을 개인이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어떤 정책적인 노력도 보람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 그다음에 또 오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에게 많은 숙제를 던져주시는 내용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언제 기회가 된다면은 그 출연하셨던 모든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서 또 말씀을 나누는 기회도 가지면은 더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령 친화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힘들진 않으셨는지. 네. 즐거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저희가 이것으로 촬영을 마무리하고 박수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